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주원 패밀리 여러분들 해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조금 쑥스러우시더라도 오늘 하루는 사랑하는 남편분 그리고 아내분들께 초콜릿 하나 정도 선물하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매년 초콜릿을 챙기는 현명한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시킹알파에서도 알파픽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5%나 할인하면서 $89의 연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요. 이제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서둘러 주시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알파픽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가입 방법을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링크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 그리고 오늘 영상에도 제가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설명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알파픽 55% 할인 링크 2월 15일 날 세일이 마감된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밑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알파픽의 할인 링크로 도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비슷한 질문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거든요. 미주호님 방송 보고 알파픽 가입했는데 알파픽 1년 멤버십이 $89만 내면 다 이용 가능한 게 아니었나요? 제가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강력 매수 5종목 선정이나 추천 종목 투자 보고서 그리고 매도 리포트 같은 거는 연 $239를 추가로 내야 이용 가능한가요?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요. $239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파픽을 가입하실 때 프리미엄 멤버십도 가입해라 이렇게 업셀링을 자꾸만 하거든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알파픽만 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9만 내시면 알파픽의 1년 멤버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 알파픽의 세일이 끝나게 되면 가격이 $449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합니다. 워낙 알파픽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용 방법 잠깐 설명드리면요. 알파픽을 가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시킹알파 메인 페이지에 오셔서 이제 물론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메뉴창이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픽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알파픽이 뜰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애널리시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종목에 대한 보고서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러이러해서 해당 종목을 추천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추천 리포트를 여기에서 직접 읽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탭을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공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스트롱 바이가 쭉 나와 있죠. 따라서 강력 매수 추천되는 종목 위주로 처음에 쭉 등장을 하고요. 총 30개의 종목이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어제 방송에서 제가 공개드렸던 각 종목의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About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알파픽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픽에 가입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About 탭 그리고 가장 앞에 있었던 Analysis 탭은요. 여러분들 한글로 변형을 시켜서 요즘에는 이제 구글도 그렇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글로 자동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마우스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Translate to Korean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된 이러한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미주원 올인원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시킹알파 앤 엑스트라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시킹알파 앤 엑스트라는 뭐냐면 제가 유료 멤버십을 가입해야만 보실 수 있는 프리미엄 컨텐츠를요. 조금 딜레이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시킹알파 알파픽의 가입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미주원 올인원 멤버십 가입하시면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는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 달 정도
뭐 빠르면 한 2, 3주 정도 딜레이 돼서 해당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존 올인원 멤버십을 통해서도 시킹 알파의 알파픽에서 선정되고 있는 추천 주식을 조금 늦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미존의 올인원 멤버십 역시 할인 기간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월 14일 발렌타인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nbiz.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끔찍한 색이 등장합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빨간색이 온통 물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S&P 500에 속하고 있는 500대 기업이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섹터를 막론하고 모든 종목이 하락 추세를 보인 이유는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어제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고가 됐고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싶은 시점이었습니다. 스파이, 즉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모멘텀을 잠깐 보시면요, 자, 모멘텀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RSI 지수가 스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주식이 폭락하기 전에 71.95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과매수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요, 시장이 굉장히 추세가 좋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거죠. 돈 번 사람이 많으면요, 당연히 팔고 싶은 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각각 다른 관점, 그리고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10년 후를 보면서 투자하는 은퇴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처럼 5년 이후를 보고 있는 투자자, 그리고 2년, 1년, 그리고 심지어는요, 한 달, 일주일, 하루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그 기간이 과거 1년이 됐던, 아니면 6개월이 됐던, 3개월이 됐던, 하루가 됐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최근에 만들어 왔잖아요.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폭으로 수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을 정리하고 싶은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CPI는요, 굉장히 좋은 변명거리입니다. 주식을 팔고 싶은데,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따라서 수익을 실현하는 많은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35, S&P 500이 1.37%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1.8% 큰 폭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21.12%로 역시 가장 변동성이 커다란 모습을 지켜내고 있고요. ARM,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19.46% 떨어졌고요. 쇼피파이가 마이너스 13.4, 스템이 마이너스 11.59, 인텔리아 마이너스 10.67, 퍼시픽바이오 마이너스 9.39, 아이온큐 마이너스 9.29,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9.25, 오픈도어 마이너스 8.99, 에디타스 마이너스 8.98, 로크 마이너스 8.76, 플러그 파워 8.75% 떨어지면서 가장 주가의 변동성이 심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이 와중에 주가가 올라갔다면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 거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떨어졌는데 이걸 이겨낸 몇 종목이 있거든요. 자, 일단 가장 위를 보시면 SMCI가 있습니다. 사실 SMCI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포모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SMCI의 주가가 지금 1년 동안 770% 이상 폭등을 했잖아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진입할 걸, SMCI 주식을 살 걸, 100% 올랐을 때, 200% 올라갔을 때 진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따라서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요, 자꾸만 사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제 같은 하락장에도 2.39%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디즈니도 굉장히 좋죠. 1.07% 상승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2% 이상 주가가 올라갔고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역시 0.91%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누홀딩즈가 0.4% 올라갔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0.36, 스플링크가 0.05% 올라가면서 어제 하락 추세를 이겨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주온 탑 12를 보시면요.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급락시켰던 미국의 1월 CPI 인플레이션 지수부터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1월달 CPI 지수 발표되자마자 제가 미주온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바로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이 열리기 전에도 이미 1.57%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자, 수치를 한번 보시죠.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CPI는 0.3%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는 0.2%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간 거고요. 12월에는 0.2%, 따라서 약간 더 빨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3.1%를 찍었는데요. 컨센서스는 3.0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 전과 비교해서도 0.1%포인트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죠. 다행히 12월에 3.4%보다는 낮았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4%나 전달 대비 올라갔습니다. 예상치는 0.3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0.3이었기 때문에 12월에 비해서 1월달에 근원 CPI가 오히려 가속화된 거죠. 그리고 전년 동기에서 1년 전에 대비해서는요. 3.9%나 올라갔습니다. 예상치는 3.7%에 불과했고요. 따라서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추가적으로 근원 CPI가 올라간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수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시장의 반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1월 인플레이션 보고서는요. 연준의 관리들이 올해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장에 확신시켜 준 것이다. 따라서 연준에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다. 조금 더 데이터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연준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 그들이 현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훨씬 앞지른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가 발표되자 시장은요. 통화정책 기대치를 재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쏙 들어간 거죠. CMI 그룹에 따르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연방기금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은요. 3월 공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거의 확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고요. 5월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러한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노동부의 CPI 발표 이후 발표된 다양한 논평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노트에 따르면요. 6월 달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6월이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뒤로 더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의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의 금융경제학 교수이자 SS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손성원 씨가 나옵니다. 한국인 전문가가 등장을 하고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향한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긴 하죠. 하지만 라스트 마일 문제가 남아있다. 라스트 마일이 뭐냐면요. 가장 마지막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9%, 10%였을 때는요. 9%가 8%, 8%가 7% 되는 건 굉장히 쉽죠. 근데 문제는요. 3%가 2% 되는 거는 정말 어렵다. 가면 갈수록 가장 마지막이 굉장히 어렵게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준은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손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CPI 보고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최악은 아니었다는 거죠. 헤드라인 CPI는 1년 전에 비해서 3.1% 상승했는데 12월에 3.4%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죠. 월간 기준으로는 CPI가 0.3% 상승해서 한 달 전에 0.2보다 0.1%포인트 추가 상승했고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근원 CPI였습니다. 근원 CPI 지수는요, 각각 작년 대비 3.9% 그리고 지난달 대비 0.4% 올라가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수치는 경제학자들로부터 수집한 다우존스의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높았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됐다는 것이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한 이유였죠. 자, 그러나 세부 사항은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거 가격이 나오는데요. 주거 비용이 한 달 동안 0.6%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 CPI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주거 가격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거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거 가격이 한 달 동안 0.6%나 올랐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등장하는데요.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비용이 잡혀야 결국 임금도 잡히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연준 의장이 여러 번 내비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서비스가 월 0.7%나 상승을 했고요. 12월에 0.4% 수준에서 급격히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무려 5.4%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2023년 2월부터 시작된 하락세를 반전시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요. 서비스 비용,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부분이 계속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작년 대비 5.3이었는데 5.4를 이번에 찍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서비스 비용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쪽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자, 한 명의 전문가가 더 등장합니다. 글렌 매드 투자 전략 리서치 책임자인 제이슨 프라이드인데요.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여전히 고착화된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증거는요. 연준이 너무 빠른 긴축 정책을 철회하고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준이 쉽게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하는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늦은 2024년 후반에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목소리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 에버리의 시장 전략 책임자 매튜 라이언입니다. 매튜 라이언의 의견에 따르면요. 최근의 상황은 정책에 대한 파월 의장의 신중한 입장을 더욱더 확고히 해줄 것이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 디플레이션의 증거를 더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할 것이다. 연준에서 굉장히 자주 했던 얘기죠. 디플레이션은 증거가 더 필요하다. 확고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쉽게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돼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연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요. 화요일에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이제 첫 번째 인하가 6월까지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바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명의 전문가 이야기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보코어 ISI 글로벌 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 책임자 크리슈나 구아의 의견이고요. 1월 CPI 보고서는 연준에게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5월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강력한 성장과 고용을 고려할 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도 6월까지 기다릴 것이다. 따라서 에보코와 ISI는요, 이제 6월달을 기준 케이스로 확정한다. 따라서 6월달이 가장 금리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연준은 계획을 더 크게 수정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맞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리포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어제 발표된 것은 CPI인데요. 사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리포트는 CPI가 아니라 PC입니다. 그리고 PCE는요, 2월 말에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한 2주 이후에 발표되는 PCE 인플레이션 지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잖아요. 따라서 2월 말에 발표되는 PCE 인플레이션 지수, 그리고 3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향후 연준의 움직임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보이신 화면은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랭킹입니다. 그런데 5위를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커다란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선 것은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잠깐 읽어보시죠. 이제 아마존을 제치고 알파벳까지도 위협하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다. 이러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화요일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존을 넘어서면서 월가에서 세 번째로 가치가 높은 기업인 알파벳을 거의 따라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주황색이 알파벳이죠. 그리고 보란색이 바로 엔비디아고요. 녹색이 아마존인데 드디어 아마존을 제치고 엔비디아가 미국에서는 4위 그리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시가총액이 커다란 기업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화요일에 0.17% 하락했지만 아마존이 2%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 가치가 1조 7,8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아마존의 1조 7,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 보시면요. 엔비디아 가치가 아마존보다 높았던 마지막 시기는요. 2002년이었습니다. 22년 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두 회사의 가치가 각각 60억 달러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22년 동안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최소 300배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주식을 한 1억 정도만 샀다면 지금은 300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아마존 같은 주식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 하나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올리기 경쟁이 시작됐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뜨거운 랠리로 인해서 월가에서는요, 이번 달에만 최소 5개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6% 급등했고요. 월요일 기준 약 722달러로 마감한 현재 약 5,6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2월 중순이잖아요. 따라서 한 달 반 만에 기업의 가치가 5,6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가 강세와 AI 작업을 지원하는 가속기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로 인해서 UBS 그룹 그리고 미주증권이요,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UBS는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580달러에서 무려 850달러로 올렸고요. 주당 순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멀티플 곱하기 실적이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UBS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요, 주당 순이익, 즉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주호도 목표 주가를 625에서 825달러로 크게 올렸는데요. 미주호의 애널리스트 BJ 라킷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H100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이 주식이 최고의 AI 플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58명이 매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단 5명이 보유, 그리고 1명이 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지금까지도 엔비디아를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2024년 매출 추정치를요, 100%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는 멀티플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의 추정치가 무려 2배로 늘었다는 거죠. 따라서 예상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한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이 리스크 두 가지가 모두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대중국 수출 규제였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경영진이 너무나 현명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칩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엊그제 발표된 개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드디어 맞춤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의 투자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 엔비디아는요, 새로운 칩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지금 H100에 이어서 이거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B100를 출시할 예정에 있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새로운 신상품도 계속해서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어닝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을 전달해 줄런지, 특히 이제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엄청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평범한 가이던스 그리고 어닝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랑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미존 올인원 멤버십 플랫폼에서는요, 하루에 평균 한 20개 정도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컨텐츠를 다 확인하지 못하시는 멤버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이 컨텐츠만은 꼭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보셔라, 이러한 의미에서 미존 추천 컨텐츠라는 제목을 앞에 붙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컨텐츠 역시도 제가 강추하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여기에서 소개되는 12개의 성장주 말고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직접 여러분들의 투자 종목을 선정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아직도 저렴한 12가지의 성장주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월요일 거래를 통해서 엔비디아 주식은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244%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주가가 아직도 저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데요. 정답은 예, 그럴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 종목을 찾고 있는 성장주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주식이 더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그룹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주 투자자, 두 번째 성장주 투자자인데요. 가치주 투자자는 우량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 얘기는요, 기업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종목을 찾아서 이 가격이 이제 가치만큼 올라갔을 때 파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가치주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성장주 투자자는 약간 다르죠. 가장 저렴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성장이 수익 창출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바론즈에서는요, 2024년 매출이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마존만큼 혹은 그 이상 매출이 성장하는 종목만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2024년 12%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2023년 매출이 5,75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2%는 사실 굉장한 성장세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거보다 더 대단한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주식이다. 사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2024년 매출은 약 6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2024년 예상 수익의 순이익의 약 35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PER이잖아요. 따라서 PER이 35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까? 왜냐면요, 바로 성장성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 EPS죠. EPS가 연평균 약 15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PEG라고 부르는 패그 레이시오잖아요. PEG는 PE 레이시오를 G,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0.23에 불과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5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35를 찍고요, 나누기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150이잖아요. 따라서 35 나누기 150을 하시면 PEG가 0.2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PEG는요, 성장주 투자자들이 고성장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방금 우리가 직접 계산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포워드 PEG가 0.23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PEG 0.23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왜냐면요, 러셀 1000 지수에서 수익성이 좋은 주식의 PEG 비율은 일반적으로 2배 미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러셀 1000 지수는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1000등까지를 묶어놓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평균적인 PEG를 보시면요. 1.6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들 기업은 평균적으로 어닝의 20배 거래가 된다. 따라서 PER이 평균적으로 20배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의 어닝 성장률은 12%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계산을 보여드리죠. 우리가 20을 찍고요. 나누기 성장률이 12잖아요. 이렇게 되면 1.66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장에 굉장히 좀 커다란 시가총액, 따라서 우량 주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1000인데 이 기업들의 평균적인 PEG는 1.67이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0.23이니까 엄청나게 투자 가치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론즈는요, 러셀 1000 지수에서 매출이 최소 12% 이상 성장하는 종목, 따라서 적어도 아마존보다는 성장이 좋은 이런 종목들만 가려냈고요. 그 중에서 PEG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낮은 12가지의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죠, 당연히. 두 번째로 앱러빈이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티커네임은 APP고요. 마케팅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게스 인프라 제공업체인 뉴포레스트 에너지고요. 네 번째는 펄스솔라, 다섯 번째 뉴로크린 바이오사이언스, 여섯 번째로 바이오 마린 파마스티컬. 그 외에도요, 자동차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 룰루레몬도 나오고요. 매드페이스, 데커스 아웃도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지막으로 아마존. 이렇게 12종목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1000대 기업들 중에서 12%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성장률 대비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PEG 비율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2가지의 성장률은요, 2024년 예상 수익의 평균 31배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만 보면 31배면 굉장히 높은 거죠. 미국 증시의 평균적인 PE 레이시오는 20배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향후 2년간 평균 50%에 가까운 어닝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그룹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G는 0.6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인기 성장주들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에 매출이 약 15%나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가 수익 비율 PEG는 1.9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지만 향후 2년간 연간 20% 미만의 수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예상 수익의 63배에 달하는 PE 레이쇼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멀티플은 63배인데 성장률이 지금 20%가 되지 않죠. 따라서 성장률을 가지고 지금 63을 나누게 되면요, PEG 비율은 거의 4.0에 가깝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있는 주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PEG 비율에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PEG 하나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주식평가 도구일 뿐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종목 스크린은 투자의 시작일 뿐이다. PEG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추가적인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선정된 종목이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예상되는 모든 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을 리서치하는 힘든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PEG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을 성장률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은요, 시장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한 예상 수치잖아요. 따라서 이런 예상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PEG로 선정한 종목이 투자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PEG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성장률이 정말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것처럼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런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 기업인 BYD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다라는 중요한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제목에는 테슬라의 투자 리스크가 확대된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의 BYD가 멕시코에 새로운 전기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니케이가 수요일 날 이 회사의 멕시코 책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는요, 미국으로의 수출 허브를 멕시코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한 모델과 다양한 라인업으로 유명한 BYD는요. 작년 4분기에 최대 라이벌인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면에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 제조업체로 올라섰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BYD는 멕시코 공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미 시작했고요. 피지빌리티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 공장 위치를 포함한 조건에 대해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BYD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 수출 확대와 더불어서 해외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멕시코의 대규모 자동차 제조 섹터에는요. 업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멕시코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 자동차 산업과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요. 중국 자동차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망에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난달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무역 장벽 없이 진출한다면 글로벌 경쟁자들을 파괴할 만한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미국 제조업 연합이라는 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힘과 자금이 뒷받침돼서 따라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도입이 되면요. 미국 자동차 산업은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BYD는요. 브라질 북동부의 새로운 산업단지에 6억 2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장을 3개나 짓는 것 같은데요. 3개의 공장 단지는 북동부 바이아주에 건설되고요. 2021년 문을 닫은 포드 공장이 있던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요. 굉장히 끔찍한 전망이 많이 나오죠. 지금 당장 중국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다 망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잘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전기차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해결책이 마련이 되잖아요.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를 올해 안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진척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충전 인프라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보면 충전 인프라 문제는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갑자기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 역시도 전기자동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먼저 선뜻 발전된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BYD 같은 외국 기업이 뛰어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대가 빨리 다가오겠죠. 그렇게 되면 충전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전 세계 지역에서 충전 인프라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뉴스만은 아니다. 문제는요. 과연 테슬라의 퀄리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격과 퀄리티잖아요. 테슬라가 BYD를 이길 수 있는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유드릴 기사 역시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요. 테크주의 랠리에 올인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투자자들은 2년 만에 글로벌 성장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테크 주식에 올인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20년 8월 이후에 최고치로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크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한 미국 주식에 대한 노출도 역시 증가했고요. 매크로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1월 대비 현금 수준을 55 베이시스 포인트 줄였다고 합니다. 현금 수준을 줄였다는 것은요, 그만큼 대기 자금을 다 지금 미국 증시에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에 이 정도로, 따라서 55 베이시스 포인트나 현금 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한 다음에는요, 보통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주가가 4% 정도 상승한 적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 현재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서 현금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줄었을 때는 향후에 3개월 정도는 주가가 4% 평균적으로 올라갔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금리의 수혜를 받는 기술 기업이 올해도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피크를 찍고 있는 시대죠. 가장 높이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인데 문제는요, 주식시장은 항상 앞서 나가잖아요. 따라서 조만간 적어도 6월 달 정도가 되면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의 수혜를 받는 기술 기업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랠리로 인해서 벤치마크 S&P 500은요, 소위 과매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RSI 지수가 70을 넘어가서 어제 잠깐 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하락의 전조로 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쉬어가는 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 대다수는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7% 정도는요, 아니다, 물가 상승이 다시 압력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응답자 중에 65%의 투자자는요,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장밋빛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착륙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10% 이상 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참가자의 41%는 앞으로 대형 성장주가 미국 증시를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8%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소형 성장주가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금리 인하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3월부터 된다, 뭐 이러면 진짜 소형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따라서 적어도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임박할 때까지는요, 대형 성장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소형 성장주가 달리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존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날 마감이 되거든요. 계획 있으신 분들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킹알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알파픽의 55% 할인 행사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가입이 늦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